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참 코로나가 좀 가라앉는 것 같더니 지금 도로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의 이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 조치도 좀 완화되는 것 될까 기대했더니 도로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나마 백신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패는 실패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거진 최하 바닥을 기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 수진국들 이 분야에서 우리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미국은 이미 금년도 경기가 거진 역사상 최고의 성장을 나타내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지 모른다 하는 정도로 지금 호황을 예상하는 상태에 들어갔고, 그래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팬데믹, 소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그 위기의 가능성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이 될까,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로부터 당할 위기, 그리고 그 극복 가능성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사실 원래 앞을 내다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내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담은 이렇게 계속되죠.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 과거, 확실한 건 과거죠. 그 과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의미의 부여, 바탕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왜 오늘 여기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래가 내다 보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여러 가지 주요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쌓여있던 빚의 규모가 엄청나게 더 늘어나 가지고 지금 IIF라고 하는 International Institute of Finance, 이 민간 기구입니다만은 이 세계 금융 상태를 쭉 보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민간 금융기구 차원에서 해야 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세계 빚 규모가 무려 277조 달러다.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0경, 우리 아직 경이라고 하는 단위를 별로 쓰지 않는데 약 30경. 세계 각국이 한 3년 동안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는 데만 써도 이 빚을 갚을까 말까 하다 할 정도로 온 세계는 지금 빚잔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은 확실한 경기 확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뿌렸던 유동성을 갖다가 언제 해소할 것인가.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돈을 거두기 시작하겠죠. 인플레가 발생한다든가, 달러 가치의 유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돈을 미국은 회수할 겁니다. 2008년에 세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취한 행동을 보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라 할 정도로 참 유동성 잔치를 벌렸지만, 일단 위기의 고비를 넘어서자마자 미국은 바로 돈을 회수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돈 뿌리니까 같이 덩달아 돈을 뿌렸던 온 세계 국가들이, 미국은 사실은 원인을 제공하면서도 가장 먼저 수습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도저히 그걸 따라 할 수 없는 나라들은 진정 어려운,
금융위기 이후에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었죠.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겠는가. 이걸 우려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근데 요새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제롬 파월이라고는 미 연준 의장은 인플레 가능성 거진 없다. 미국은 보통 연 평균 2% 이상을 인플레로 보는 것 같은데 인플레 가능성 거진 없다. 설사 인플레가 오더라도 상당 기간 그 인플레가 정착됐다. 정착된 트렌드다라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인플레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또 돈 뿌려놓은 거 거둘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것만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연준 의장이 말 한마디 인플레 가능성 그래서 언제 미국 정부가 그동안 뿌려놨던 돈을 거둘지 모른다는 소리 한마디만 나오는 순간 벌써 미국의 정시와 채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것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안 하고 있죠. 결코 그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은 결코 현명한 전망이 아닐 것이다라는 게 저희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과 산업의 패권 전쟁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된 무역 분쟁이 사실은 무역 분쟁의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패권을 중국이 미국을 쫓아오는 거 그것도 미국의 기술을 훔쳐다가 아니면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강제로 이전시켜가지고 따라오는 거 미국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어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기업 7개, 중국의 기업이라는 건 다 중국 공산당하고 연계가 돼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록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 목표에 부응해서 움직이는데 그 기업들에게 미국은 일체 기술과 어떤 도움을 주지 말라 하는 행정명령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죠. 미국의 상무성은 그걸 구체화하는 지금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이 그대로 견딜 수 있을까? 만약 못 견디고 중국 경제에 문제가 본질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그 영향은 주로 어디로 파급돼 갈까? 대개 전문가들은 중국의 중간재 공급을 주로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이런 것에 더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국제수지상 대미흑자 이상의 위안화를 발행돼서 오른 인플레 가능성 이것이 세계에 파급될 영향 1대1로 정책을 추구하면서 중국이 능력 이상으로 뿌려놓은 이 돈, 이 초래하는 인플레 가능성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여기서 우리 한국이 받을 영향 이것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참 당장 이 코로나 가지고 코가 석자인데 코로나 이후에까지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한국은 상당한 위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부 빚이 1,000조입니다. 1,000조. 우리 GDP가 2,000조가 안 되는데 가계빚이 GDP를 초과하는 2,000조가 됐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빚이 약 2,000조예요. 합계 약 5,000조의 지금 빚이 우리나라에 깔려 있단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 GDP의 약 2.8배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요새 이 정시가 이렇게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정시가 달아오르죠.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전 부동산 정책 25번에 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정시의 이상 활황,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죠. 전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일본이 1990년대 초 소위 잃어버린, 그 당시는 10년 하던 게 그 다음에 20년, 뭐 오늘에 와서는 30년까지 이르는 이 시작이 바로 이 우리 이런 비슷한 이 자산 가격, 정시의 이상 폭등, 그리고 부동산 가격, 특히 기업의 부동산의 이상 가격 상승,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죠. 이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25번째 소위 2사 대책이라고 가지고 변창흠이라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한 몇 년 내에, 한 4, 5년 내에 83만 호의 재건축, 재개발을 공공이 주도해서 하는 정책을 민간으로부터 전부 소유권을 회수해가지고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하겠다. 만약에 자산의 거품이 꺼지는 날이 올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건가? 민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협의해가지고 건축업자하고 하는 거는 그건 자기들 책임이니까 뭐 정부가 그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지만, 정부가 주도했을 때 인정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는데 과연 정부가 무엇 스스로 이걸 책임질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부터 한국 기업과 산업은 그 경쟁력의 진전에 있어서, 물론 일부 몇 개 잘 나가는 기업이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정체기에 들어가 있었다 이거지.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경제 안 되는 거 전부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지금 원인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안 왔더라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뭐 위기가 안 오면 좋습니다. 안 오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위기가 왔다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자, 제가 위기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위기에 대해서 어느 경제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회복력, 뭐 회복의 탄력성을 어떻게 갖느냐가 주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첫째 중요한 것은 재정이죠. 재정이 위기의 최후의 보루다. 위기 대응의 최후의 보루다. 이것은 우리가 IMF 때 이미 경험한 거다 말이죠. 그 당시 우리는 정말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거진 정부의 빚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IMF에 있어 기업 구조조정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적 자금을 정부가 대줘가지고 기업들 살려가면서 위기를 극복했단 말이죠. 과연 그런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글로벌 산업 기술, 이 패권주의를 놓고 벌리는 국가 경쟁에서 한국이 강력한 산업 경쟁력으로 중요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는 암담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들은 어떠냐. 정부가 그동안에 정말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기업 규제 제도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소위 공정경제 3법 등등 해 가지고 이 규제 강화 법안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것들만 해도 전체에 보면 한 63%가 전부 기업 규제하는 법안들이에요. 기업 규제를 낮추는 법안은 한 8~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을 규제를 강화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또 하겠다. 자, 기업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앞으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기업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반시장적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된다. 56%예요.
보통 기업들 보고 그런 거 물어보면 옛날에는 뭐라 하냐. 돈 좀 많이 대주고 지원 좀 많이 해주라. 경기 부양 좀 해주라. 금융 지원, 경기 부양. 이게 되게 기업들이 요구하던 요구사항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업들 한 21%밖에 그걸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요. 이 반시장적 정책 기조를 바꿔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기업하기 어렵다, 못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기능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사고를 바꿔달라라고 지금 주문하는 거죠. 자, 재정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재정 이대로 가면 국가 채무 비율이 약 6년 만에 20% 늘어나는데 최근에 IMF가 전망한 것에 의하면 2026년에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70%가 될 거다. 우리 장기 재정 전망상으로는 2024년까지 60% 수준까지는 갈 거다. 그리고 그것을 한도로 해서 더는 안 늘려나가겠다. 자, 자기는 큰 자기 정권은 빚잔치 다 해놓고 다음 정권은 이 빚이나 갚고 더 늘리지 말라. 세세계 그런 식으로 정부가 역할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빚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정권은 또 비싼 빚을 안 내면 안 돼요. 왜? 국민들이 전 정권은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도록 돈 뿌려줬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 하는 요구가 나올 때 뭐라고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선진국 평균보다도 지금 20배가 빠르다, 우리나라.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막 그래 봤자 아직 미국보다 훨씬 낮고 일본보다는 뭐 말도 안 되게 낮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채무의 증가 속도는 정말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납니다. 우리 국 재정의 건전성 순위도 세계적으로 봐서 11위였던 것이 이제는 17위로 대폭 후퇴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의 신용 등급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때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고 위기의 징후가 드러난다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면서 앞으로 정책을 해야 되고 또 이 정부가 뭐 이제 앞으로 한 1년 남았는데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지만도 과연 이런 데 대한 문제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지금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할 것인가. 지금 집권당이 계속하는 경우는 또는 야당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대처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등장할 것인가. 뭐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 대한 기대 가능성은 저는 뭐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정부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없다.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저렇게 완벽하게 졌지만도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소리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대선에서 뭐 정권이 바뀌어봐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사회에 이 정부가 박아놓은 이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 평등주의적, 반기업적 네트워크 그진 모든 사회를 다 지금 엮어가지고 반시장적, 반기업적 그리고 사회주의적 생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 네트워크 이것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은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설사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가능하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라도 정말 바라건대 재정을 갖다가 정말 선별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안에서 설사 코로나 지원 자금을 주더라도
선별적으로 경기 회복에 직결되는 분야에 최소한으로 인기 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온 국민한테 다 뿌리겠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준칙을 빨리 만들어야죠.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늦은 걸 알 때는 오히려 빠른 때라고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온 국가의 힘이 지금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 정부가 나서서 기업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분야 연구해라 말라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불필요한 규제, 기업이 법 지키고 세금 내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국 제가 평소에 뭐 늘 이야기하는 거,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부.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것. 그 시장진흥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존중. 이것을 통해서 기업가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경제. 정부가 경제의 중심이 아니고 기업가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를 만드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나 혹은 미국이 중심이 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위기, 이를 갖다 지금 시점에서 편견 없이 반성해보면 결국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시장으로부터의 멀어진 경제 구조, 경제 원리, 이런 것이 결국 저변에 깔려있던 상황에서 외부적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이 취약성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진 거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을 빨리 얻고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지금 당장 코로나 감염자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위기 가능성,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능성에 지금부로부터 한쪽으로는 준비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